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한 차례 금리 불확실성이 끝이 났지만 우리 증시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대부분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경기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오늘도 이 경주마 명품 기수 세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염블리님 나오셨네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경주마 제가 없을 때 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냈어요? 네. 네. 다행이고. 네. 그 요즘엔 좀 뭐 유명해지셨잖아요, 굉장히. 뭐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오신 뒤에. 네. 네. 어떠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저는 방송 오늘 두 번째 뵙는 거고요. 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네.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한번 그 대표님께서 그때 네. 진행하실 때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게스트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도 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 안 나온 게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이사님도 충분하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경제 주식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됐다고 보시는지 이사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약간 색깔이 완전히 좀 또 달라지면서 사실 오늘 그냥 코스닥의 중소형주 장세였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 오늘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했던 게 네. 그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역시 좀 주역은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거든요. 네. 딱 봐도 근데 이제 이쪽에서 그럼 이제 이 형님들이라고 불리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아니면 배터리셀 이쪽이 또 같이 가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쪽은 좀 시들시들했거든요 오늘. 근데 반면에 그 이제 이 아우님들이죠. 네. 코스닥에 있는 그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또 화끈하게 좀 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사실 이제 오늘 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중국 지표에 대한 좀 약간 실망감 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중국이 물론 이제 일부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좀 오늘 나왔던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가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중심으로 한 이제 코스피 쪽엔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성장을 또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네. 어제 뭐 2차 전지가 좀 흔들렸지만 오늘은 그 이슈가 조금 더 이제 그 어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네.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했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우려할 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인식들도 있었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그 흔히 이제 요즘에 HBM이라 그래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쪽 테마주들이 좀 네. 움직이는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 중에서 후공정 장비 회사들이 다 급등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AMD가 얼마 전에 또 GPU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이 GPU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GPU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다. HBM 성능이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보다 우리가 한 2.5배 더 높다. 네. 메모리를 더 채택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엔 메모리를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후공정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 이사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영훈 이사님. 한 뭐 말씀. 보탤 거 네.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오늘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이 또 출현하면서 이 중소형주 쪽, 개별주 쪽에서의 어떤 노이즈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일단 투자 심리를 약간 악화시킨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봤는데 개별 종목장이었기 때문이긴 한데 그것도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시장은 어찌됐든 그래도 오늘 크게 안 움직였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또 2차 전지의 대표주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주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노이즈들은 어차피 조정받을 구간이었고요. 단기간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적으로 그동안 별로 조정 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 구간 동안에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결국은 다시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봤습니다. 그동안 장이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의 약간 언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정주 중에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가 좀 약하고 또 배터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좀 약했는데
미국 증시하고 우리 장을 보면서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바라봤던 게 뭐였냐면 대형 테크주의 나스닥 종목들은 강하고 또 경기 민감주에 포진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라든지 다우는 약했는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 증시에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양 시장 모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코스피에서는 딱 하이닉스 한 종목과 LG노텍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AI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만 힘이 좋았고 LG노텍의 상승에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덕전자로 연결되는 기판 관련주의 매기세에 몰린 거고 코스닥 쪽은 어제 어떤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복잡했던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면서 저도 사실 좀 어이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거래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국거래소에 문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주가 하한가 갔단만으로 이유만으로 다음날 바로 거래 정지시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있었고 또 어저께 이제 배터리 쪽에서 나왔던 불확실성에 대한 게 완화가 되면서 뭐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좀 잡아주니까 반도체로 많이 몰린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금리 동결이라는 어떤 이벤트에서 실제적으로 성장주 쪽으로서의 매기세는 조금 더 탄력 있게 들어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어제 그 하한가 종목들은 보니까 그 관련 그 주식 카페 그 개설자가 해명을 좀 했더라고요. 본인의 관계가 없다는 해명들을 했는데 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검찰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시켰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아직은 뭐라고 이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이 중국 경제 상황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12.7%,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3.5% 각각 늘어서 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염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고들은 하지만 네. 소매 판매 12.7이 두 자릿수면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늘어난 걸 보시면 대부분 또 이제 외식이 35%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원하는 거는 사실 좀 제조업 쪽에서 좀 이게 증가이직으로 원하는데 네. 지난달에도 사실 소매 판매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그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외식 산업 이런 쪽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제조업이 좀 그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었던 게 오늘 아까 이제 LG노텍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 중국의 소매 판매 중에서 좀 가장 좀 두드러졌던 게 통신기기, 네. 통신기기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여기가 무려 27.4%나 그 소매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또 화장품이 오늘 그 11.87%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화장품주들이나 그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눌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국의 이 소매 판매가 쉽게 지금 증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쪽 스마트폰 쪽하고 화장품에서 뭔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예상보다는 못 미쳤죠. 오늘 나온 지표는 소매도 역시 그 예상보다 못 미쳤지만 지난달과의 차이점은 이 두 개 쪽에서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나왔고 이거는 또 우리 한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LG노텍 올라간 거 또 오늘 IT 하드웨어 쪽도 중소형주들 좀 괜찮았거든요. 또 일부 화장품주들은 또 급등하는 양상도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그 소매 판매 지표는 좀 나쁘진 않았다. 예상은 좀 하회했지만 나쁘진 않았고 다만 이제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여전히 그 부동산 투자 쪽이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6.7을 예상했는데 부동산 투자요? 예, 부동산이 사실 중국 경제 또 거의 바로미터잖아요. 네. 부동산이 살아나야 중국 사람들의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나는데 지금 마이너스 6.7%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마이너스 7.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도 투자가 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나와줬으면 오늘 증시에 좀 호재가 됐을 텐데 요것도 요즘 부진하고 그래서 대체적인 평가는 중국 경기가 뭔가 좀 회복은 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눈높이엔 좀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핵심은 구매력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 구매력을 개선시키려면 두 가지거든요. 실업률을 좀 낮춰주고 부동산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게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표는 그렇게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좀 희망적인 이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5명 중 1명은 논다 이런 얘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 겁니까? 지금 사실 뭐 그 청년 실업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 쪽이 살아나는 쪽이 아직은 지금 확실히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 강제로 그 기업체에다가 사람을 꽂아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게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실물 경제 자체가 너무 약하고 그런 베이스에서 아까 이제 그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12% 증가했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저효과가 좀 들어있는 그렇죠. 수준이군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이제 연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가격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떨어진 걸로 나와 있어요. 7개 도시 같은 경우 7대 도시가 지금 다 떨어진 걸로 오늘도 지금 발표가 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죠. 지금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자니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으니까 정리는 안 하고 그 디벨로퍼들을 갖다가 어떤 식이든 끌어안고 가면서 부양을 시켜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중국 당국의 고민일 것이고 뭐 다행히 오늘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PPI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룸이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조치를 전격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하면서 네. 그 경기 부양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쪽도 조금 부양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중기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며칠 전에 단기 금리 또 대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뭐 중기 금리, 단기 금리 뭐가 뭔 차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인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금리는 보통 단기금리 성격이고요. 네. 1년이 보통 그리고 이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있을 거고 대출금리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조달금리는 낮은 금리로 가져오는 거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사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호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씀할 때 중국의 소매 판매가 12.7%인데 이게 못 나왔느냐 잘 나왔냐인데 중국을 작년도 5월과 6월 달 생각해 보면 돼요. 작년 5월 달에 중국은 거의 초강력 금역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공장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핀셋 금역 완화는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당연히 전년 동월 대비니까 두 자릿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근데 두 자릿수지만 좀 약하면은 소매 판매는 좀 나쁜 거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에요. 근데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조업 기반의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수요단이 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과연 미국이 금리를 약간 저희 이제 엄청나게 큰 생각인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이 수혜를 과연 미국만 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미중 관계 복잡한 관계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이 자체가 지금 당장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지 몰라더라도 네. 중국의 수요단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장 초반에 중국의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증시가 흔들린 건 있지만은 네. 지금 마감한 중국 증시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 최근에 역 레포 금리를 내린다든지 또 그리고 중국은 사실 기준금리를 안 내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말하는 LPR 금리가 3.65%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PPI가 마이너스면 디플레이트예요. 이거는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결정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인 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이 금리 내리면 장이 폭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제조업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의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6월 18일이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중국은 일단은 소비를 먼저 살려야 되는 중국은 1년에 2번의 대규모 소비 부양책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11월 11일 강군제가 하나 있고요. 6.18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6.18 데이에 맞서 가지고 중국 정부는 바로 6월 16일 내일 정도에 대규모 소비 부양책 패키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정책을 중국 상무부에서 냈냐 하면 요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직접적인 거는 좀 뺀다 하더라도 소비 부양으로 벌써 6월 달부터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중에 움직이는 중국의 지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중국 지수만 딱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의 시그널은 좀 나오고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거 지금 시행 중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경기 부양책이 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중국이 방어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지금 뭐 부양책을 세게 해서 물론 이제 속도를 좀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한데 네. 지금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보면 중국이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을 그냥 180도 있게 바꾸기도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속도를 좀 이 방향을 이제 바꾼 건 맞아요. 방향은 바꿨는데 갑자기 모든 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그 우리가 헝다 사건 아시겠지만 2년 전이거든요. 네. 그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정말 중국이 뭐 망하느니 정말 이제 위험하다 금융위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지만 네. 헝다 사건 이후로 그렇다고 중국 부동산이 뭐 부채가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요새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여전히 중국의 뭐 지방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채 문제라든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경기가 단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그냥 막 그냥 우리 투입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나중에 부채 문제가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은 부양은 하되 분위기를 좀 보면서 또 미국의 그 정책 금리도 보면서 해야 돼요.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우리는 마이웨이 가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디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금리 더 안 올리고 인하 쪽으로 간다면 중국도 좀 세게 밟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점도표상으로는 어쨌든 한 두 번 더 올리겠다고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냥 또 세게 밟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어쨌든 하반기에 부양은 계속하면서 중국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나라한테도 플러스는 되겠지만 과거처럼 엄청난 뭐 이 대규모 부양책은 그걸 쉽게 단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앞으로 뭐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랄까요? 섹터나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뭐 중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창봉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고 네. 그러면서 소비 진작책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쪽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신에 중국 산업의 어떤 흐름이랑 매칭시켜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는 시클리컬로 봤을 때는 화학 섹터하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화학 철강. 일단 죄송합니다. 그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독일의 라인강 쪽 그 수역 그 수위 있잖아요, 물 수위. 요즘 네. 그걸 되게 많이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기업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화학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했었지만은 라인강 수위요? 그쪽에 다 화학업체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용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셧다운되면서 국내 화학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네. 그쪽이 지금 또 이제 가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중국 쪽에서도 좀 화학 섹터하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게 캐파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쪽인데다가 철강은 증산을 허용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결국에선 지금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SOC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동수서산이라고 했던 그런 정책을 다시 강행을 한다든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게 또 글로벌 수요를 좀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쪽 섹터들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중국이 우리의 수출 무역 규모 뭐 1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약간 지금 손절 모드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장관급이 방문을 하는 건 뭐 4,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또 내일은 빌 게이츠가 시진핑을 만난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국의 인사들이 중국을 찾아간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은 네. 너 가야 가는 거고요. 오늘 밤에 풍선이 뜰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장 올해 이슈는 2월 달에 이제 방중이 예정이 됐다가 갑자기 미국의 풍선 이슈가 나오면서 취소가 됐었고 네. 만약에 성사화되고 실제적으로 만나가게 된다면 2018년 10월 이후 거의 4년 8개월 만에 가게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조금 단절돼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미중 관계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뭐 봉쇄라든지 근데 최근에 약간 그런 게 있었죠. 하이닉스 주가 상승할 때 미국산 장비에 중국 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한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하이닉스 주가 좀 반응을 했는데 네. 뭐 그런 하여튼 그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에서 풀 내용 같고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의 방안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의 방중도 거의 같은 그림이 되는 거고 근데 블링컨 장관의 포지션은 국무장관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방중에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 남북 간에 뭐 연락선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거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무장관 갔을 때는 대부분이 군사 안보 이슈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또 북핵 문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화해하자는 제스처인가요? 그러면? 화해라기보다는 단속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정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어쨌든 국무장관의 방중에 대해서는 긴장보다는 화해 모드가 많은 거죠. 사람이 싸우면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한번 본다는 건 어느 정도 어떤 결과는 이슈가 나오진 않겠지만 중국과 대만의 불편한 관계, 북한 이슈 그런까지 안보적인 측면이 좀 크지 않나. 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왔던 이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공장 허가 문제,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폭스뉴스의 보도대로 이 양극재 공장을 뭐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해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린다 그런다면 정말 이게 우리 뭐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 타격이 될 만한 이슈인 건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큰 영향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인가요? 여기서 그냥 우린 관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을 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허용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 나왔는데, 그러나 결국 뭐 미국 행정부라든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의회에서 뭐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투자는 최악의 경우까지 한번 가정을 해야 되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타격이 있을 거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LFP 양극재 같고, 또 21년도에 이미 200기가와트 정도 미국 완성차랑 이 거시안 배터리 회사가 공급 계약을 이미 맺어놨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추정하기로는 오늘도 한 이제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공장이 포드랑 그 폭스바겐 그쪽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포드나 폭스바겐에 들어가겠다. 근데 물론 폭스바겐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게 좀 투입이 될 거고, 나중에 뭐 25년이나 6년도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생산이 된다고 해도 일단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하는 건 뭐죠?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했을 때 자원 조달도 쉽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중국산 소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처럼 원가를 절감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SK 온도 그렇고 옛날에 LG 화학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기 폴란드나 이쪽 공장 지었을 때 한 2, 3년 고생했거든요. 배터리를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공장 돈 갖고 찍어낸다고 이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수율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SK 온도 이번에 이제 수율 좀 잡아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이거 공장 짓는다고 이거 바로 또 수율 나오고 그럴싸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러 또 시행착오도 필요하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또 큰일 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의 이제 미세 틈으로 이게 중국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CATL도 들어가고 BYD 들어가고 이런 게 진짜로 보여버리면 그땐 밸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밸류가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중국이 미국에 못 가는 것 때문에 그거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점유율 70% 이상 독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파나소닉도 아직은 좀 점유율이 작으니까. 근데 여기에 중국이 자기네 지분 한두 개씩 찍어버리면 이건 이제 밸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 행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4대 전략 물자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CATL 거 쓰겠다. 여기 공장 지어라.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할 이슈는 좀 아니다. 다만 주가 흔들렸던 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또 양극재도.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울고 싶은데 약간 좀 빤맞은 격이라고 조정을 좀 받고 싶은 상황에서 이게 또 빌미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런 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IRA 규제라는 건 실제로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뭐 우회를 하는 방법이라든 어떻든 간에 미국을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영업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사님도 뭐 같은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IRA법을 만든 취지를 보면요, 그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를 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그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션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사실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인 거는 다 알려졌는데, 이 회사가 그 지분 투자를 한 게 그럼 전략적으로 IRA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냐, 그게 아니라
2020년 6월 달에 지분 투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리지널 중국 법인, 그러니까 법인격으로 봤을 땐 중국이 맞는데 국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중국에다 합작법인을 세우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으면은 중국 법인, 중국 회사긴 하지만 우리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런 어떤 해석의 노이즈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양극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본 거에는 양극재가 아니라 배터리 셀 제조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다른 이제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저도 제가 본 자료는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양극재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최종적으로 2032년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염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공장 만들어 가지고 이게 뚝딱거린다고 해서 바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LFP입니다. LFP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ESS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저가형 자동차에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맹점은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리사이클링 얘기 나오는 거는 NCM 같이 비싼 소재를 사용했을 때고 LFP를 사용했을 때는 이걸 재활용하라고 그러면 재활용하는 비용이 아예 그냥 소재를 사갖고 제조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다, 지금. 네. 이걸 갖다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허가가 났냐 안 났냐 허가 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그 잘못 알려진 거는 이 부분이 그 지금 CFIUS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미시간 주에서 의회 승인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이거를 갖다 노이즈가 자꾸 생기니까 고션 쪽에서 우리가 이걸 해도 괜찮아 하면서 땅을 산 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 우리는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거기까지예요, 내용은. 지금 밝혀진 내용은요. 뭐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아직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이 틈새로 공략을 해서 계속 확장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이냐 독일 기업이냐에 대한 그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된다 해도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세 번째는 IRA법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영업을 못한다라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중국 진출하고 양극재 그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다 계약에 의한 겁니다.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22년 매출이 몇 배가 늘었냐면 10배가 늘었어요, 양극재 업체가요. 그리고 지금 캐파로 보게 되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7년으로 보게 되면 3배가 더 늘어납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장의 그림이 더 확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하 대표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뭐 지금 다 이야기 주신 내용대로인데 네. 언젠간 들어가겠죠. 네, 바이든이 평생 대통령 할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또 미국 내년은 또 미국 총선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몇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죠. 약간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시간은 실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LG가 미국에 8개 정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엘리바마, 미시간, 테네시. 근데 LG 엔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애가 바로 미시간이에요. 이 미시간이 원래 미시간, 테네시, 엘리바 이쪽이 전부 다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럼 이건 다 공화당 텃밭입니다. 원래 공화당 텃밭인데 지금 미시간 주지사는 완전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근데 대신 미시간 쪽은 원래 친공화당 국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로컬 뭐 약간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미시간 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쪽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시간의 그쪽 국회의원은 나 서류 본 적 없다고 바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이데올리도 좀 섞여 있고 바이든도 이거를 교모하게 이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 첨단 산업법이라는 미명 아래는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표가 있는 거거든요. 표가 있는 거고 바이든 정부 민주당은 실제적으로 트럼프를 누를 때 공화당 텃밭의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으면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는 러스트벨트에서 자기의 표심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는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미국 정부의 자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그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제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에 국내 주식의 주가가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의 변동성이 10% 정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체력이라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너무 잘못된 정부에 반응하는 어떤 뭐 기관들의 매매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이슈가 많았다 하루였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뭐 꽤 많이 회복이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부진 속에서도 이 업종, 이 섹터만큼은 좀 빛이 났던 것 같거든요. 이 엔터주입니다. JYP가 시총 5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요새 뭐 엔터주가 사실 이제 올해 시장을 보면은 연초에 로봇주하고 AI가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가 이제 독보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한 번씩 가지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는 섹터가 사실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죠. 네. 엔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엔터는 변동성도 별로 크진 않습니다. SM 제외하고는 네. 정말 꾸준한 것 같아요. 근데 SM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지금 이제 엔터 또 엔터 이 4대 엔터사 말고도 중소형 엔터사까지도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뭐 어떤 분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경제학 논리랑 전혀 안 맞는 업종이다.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보통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아시겠지만 BTS가 앨범값 올린다고 안 삽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사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경제 논리가 안 통하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콘서트 티켓 값도 굉장히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동남아 쪽에서 콘서트 하면 자기 월급의 3분의 1이 콘서트 값이에요. 근데 그냥 가요. 다 매진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지금 PE가 30배 넘어갔지만 여전히 뭐 비싼 건 고밸류 맞죠? 30배가 넘으니까. 근데도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장의 지속성, 숫자가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숫자도 너무 좋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애플 아이폰 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들어요. 네. 아이폰 비싸도 계속 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애플 신제품 나오면 열광하고 약간 근데 애플이 어쨌든 전 세계 시총 1등 된 것처럼 네. 엔터주가 약간 이제 그게 좀 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독보적이고 또 거기다가 다른 산업들이 성장이 좀 약해요. 약한데 성장률은 더 돋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하고 엔터주가 올해 독보적이었던 거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고 또 앨범 판매량도 좀 대단한 것 같고 또 거기다 이제 미국 현지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는 게 현지 걸그룹이 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JYP나 이제 하이브가 미국에다가 오디션을 봐서 네.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을 이제 오. 그 걸그룹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대할 게 남아 있는데 근데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엔터주에서 제일 좀 리스크는 사람 리스크죠. 네. 갑자기 뭐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군대를 간다. 뭐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엔터주가 어쨌든 오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뭐 좀 견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트레이키즈가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 1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뭐 BTS, 블랙핑크에 이어서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계속해서 나온다. 요거는 뭔가 K-팝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인기 이게 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님께 이걸 여쭤보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시스템화돼 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일단 그 아이돌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육성 프로그램이 단순히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그 아이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을 보면은 그 인성까지 해가지고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좀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앞서 여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JYP 같은 경우는 그 A2K 아메리칸 투 코리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L2K 하면 라틴 투 코리아 뭐 해가지고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돌을 뽑아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J-팝이 우리가 아니죠. 제가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J-팝이 한참 인기 있고 홍콩 누아르 영화가 한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꽂았냐면 오리지널 홍콩만 보고 있었고 오리지널 일본에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참신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질 않고 그러니까 식상해지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뭐 춤 잘 추고 늘씬하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어떤 버전으로만 계속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식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른바 현지화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한국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 엔터 업체들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은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쓱쓱 크는 중이다. 이게 좀 의미를 주시는 것 같고 지금 JYP 같은 경우는 8월에 또 MSCI 한국 지수 편입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그만큼 사이즈가 많이 커진 거죠. 5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5조. 5조 원. 5조 원. 네. 한때 한 몇 년 전에 엔터 3사 시가총 1조 원의 벽에 멈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연미사님이나 부장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저도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왜 네. 엔터주가 강한가? 주가부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걸 팬덤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점은 인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적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팬덤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황을 안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구축 효과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스트레이트 퀴즈를 최근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로 들어봤어요. 네. 애들이 이제 애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애들 맞죠? 아 그래요? 네.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제 말하는데 저는 사실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아티스트들 빌보드 아까 200이든 100이든 들어가면 다 상위권에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걸 구축 효과라 그래요. 선점 효과.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성룡이 영화를 찍으면 무조건 흥행을 하는 거예요. 성룡은 너무 옛날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한국의 아티스트 K-팝도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친구들이 먼저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누가 나와도 잘 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SM 3.0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제일 먼저 한 게 JYP잖아요. 레이블 체제입니다. 그동안에 SM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냥 회사가 전체적으로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매니지먼트 하던 것 자체를 JYP가 먼저 진행을 했고 네. 그게 지금 뭐 저쪽 SM으로 가면 이제 미니진 체제로 다 하이브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통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 자체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돌고 돌아가지고 과연 주가가 그러면 영원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영원히 가능한가? 지속. 영원한 건 없죠. 네. 두 번째, 저한테 만약에 지금 JYP, SM, YG엔터를 매수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른 대안주를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은 충분히 만약에 시장의 결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의 고물가의 팬데믹 거다 보니까 지금은 강한데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한두 달 만에 예를 들어서 다시 경기 민감주로 회복주로 자금이 확 들어온다면 과연 이 섹터에 대한 그러니까 엔터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는 ING겠지만은 몰렸던 수급에 대한 흐름 자체는 정가 탄력성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생각하시면서 대안주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경기 회복이라는 시그널 자체가 조금 잡히게 되고 지표가 잡히게 되면 생각보다 성장주로 몰렸던 이 수급 자체는 오히려 회복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도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K-팝은 트렌드는 맞는데 네.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의 쏠림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골드만삭스도 좀 희망적 극찬하는 보고서를 냈잖아요. 하이브에 대해서. 아 죄송한데 골드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때서요? 불빛하면 매도 리포트하고 네. 이 친구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유가 150달러 할 때 200달러 불렀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유가 조금 내려간다고 매도 리포트 하는데 네. 어제는 또 배터리에 대해서 세계 회사에다 매도 리포트 되더라고요. 저 골드만이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골드만이랑 예.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안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사님, 그 골드만삭스 어쨌거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외국계 증권사가 네. 하이브에 대해서 어쨌거나 첫 번째로 분석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증권사에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뭐 물론 의미는 있겠죠. 뭐 보고서 쓴 것 자체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쓸 거면 좀
작년에 안 좋을 때 좀 좋게 쓰지. 굳이 이렇게 다 오르고 나서 뒤늦게 쓸 필요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잠깐 이게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에 다 언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저는 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모건스탠이나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무시는 못하는 게 여기서 실제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수급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줘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이니까 그때 한참 삼성전자가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게 맞긴 맞았죠. 결국 겨울은 오긴 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주가가 뭐 맞았니 틀리니 이거보다도 이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아까 이제 그 대표님 말씀대로 그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외국계 자금에 그 외국인 투자들이 사실 국내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것보다는 뭐 골드만이나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어쨌든 보는 경향들이 있고 또 그쪽에 따라 또 자금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큰 기업들은. 그래서 이 보고서를 무시하지 말되 다만 이거 골드만이 이제 좋게 얘기했으니까 난 투자해야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주가엔 또 어느 정도 반영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무시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 누구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계 레터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좀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나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면 기관들이 바로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또 골드만 관계자분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정정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보고서인데 그 외국계 수급에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은 약간 그 영향 보고서의 영향이 큰 것이고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하이브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보고서의 진위 여부보다 사실 골드만이 하이브 뭐 만약 50만 원 한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 조금 이제 의견이 격양됐던 것은 어저께 하도 국내 배터리를 너무 디스하길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화나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기대감이 커질 만한 그런 엔터주와 조금 이제는 좀 피해봐야 할 엔터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기사님? 역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엔터주가 이제 원픽하라고 이제 뭘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하이브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만약에 하이브보다는 JYP. 지금 시점에서는 JYP. 왜 JYP냐면 뭐 MSCI 이게 아니라 JYP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정책의 어떤 그림이 하이브에 못지 않다. 그리고 이제 JYP의 어떤 구성 자체도 하이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JYP는 계속해서 하이브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쪽에서는 JYP고 역발상으로 어제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 SM도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동안 좀 그 회사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문 계약으로 해서 빠져나갔었던 부분들도 제어가 됐고 그래서 이른바 대주주 리스크는 이제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이든 간에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지만이 그 카카오죠. 카카오가 인수했죠. 카카오가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지만이 나중에 카카오 엔터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좀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다면 SM 같은 주식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만에 바이오 관련 소식입니다. 복제약이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7월부터 바이오 시밀러들이 대거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뭐 삼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올해 정시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복제약 개념이잖아요. 오리지널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면 그걸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건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내에는 지금 보면 삼성이나 LG나 SK나 전부 롯데까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긴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업황에 대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의 주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올해 같은 해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 말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상대적인 약값 가격에 대한 매력도 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성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바이오 주주분들은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주주도. 왜 우리 기업들은 분기를 지날 때마다 실적도 좋아지고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왜 주가가 가지 않느냐. 그는
혁신적인 성장성에 대한 제한성이 좀 꺾여 있는 장애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엔터주가 강하고 배터리가 강하죠.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 피부 미용이 가장 강할 겁니다. 근데 네. 바이오 시밀러는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혁신이 없는 거예요. 혁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산업적인 이야기가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관점에서는 상당 기간 좀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오 시밀러 지금 방금 말씀드린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출시한 회사들이 한 9개, 10개 정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돈이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됩니까 이게? 아니, 되니까 하겠죠. 이렇게 많이 돈 안 되는데 달라붙어요? 굳이 이걸 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비즈니스도 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고마진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주가가 좀 자꾸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좀 아까도 제가 배터리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거의 우리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우리 동무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밸류를 무한정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힘들어진 건 BOE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경쟁자가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에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셀트리온이 먼저 깃발을 꽂아줬는데 점점 후발주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옛날에 PER 뭐 50배 주다가 이제 반밖에 못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번에도 방금 물어보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뭐 8개 업체가 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서로 또 피 터지게 싸움만 하다가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사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도 있었는데 코히어런스라는 이제 회사가 네. 같이 이번에 아마 그 7월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을요 무려 8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발표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대비해서 보통 한 30% 할인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무려 지금 85% 할인한다는 건 치킨 게임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면 다른 업체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그 약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셀트리온이나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결국 그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 쪽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약 개발들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알츠하이머 뭐 치료제라든가 많은 신약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그 TSMC 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세계 1등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인데 네. 복제약의 정체성보다 신약 쪽으로 가겠다.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바이오 시밀러만 해가지고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우리만의 차별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아마 저는 이게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램시마 SC 제형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가 집에서 직접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네. 2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요거는 신약이에요, 사실은. 바이오 베터라 그래가지고 네. 신약으로 인정을 해줘요. 특허권까지 다. 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일 수 있는데 네. 하나의 변형된 형태지만 실제로 신약을 인정받고 있고 유럽에 이미 출시를 했는데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그 FDA 허가까지 받아서 통과를 된다면은 저는 이건 또 새로운 또 휴미라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미라하고 이게 비슷해요.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같은. 경쟁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집에서 자기는 이제 맞을 수 있고 또 의사들의 처방만 늘어난다면 네. 또 하나의 시장을 여는 건데, 지금 이 서정림 회장의 의견과 이게 저는 일치한다 보거든요. 아, 신약, 바이오 베터 이쪽으로 하나의 또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보다 신약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잘 성공할지 네, 네, 네. 못할지.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또 투자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끝내죠.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리포트들도 애널리스트들 많이 썼지만은 네. 그분들 쓴 리포트 보면은 이미 없어진 회사들도 많고 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많고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약에 대해서는 개발자들도 몰라요, 성공 여부를.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 그런 걸 찾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 꾸준히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회사가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료를 모아가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실 거면은 저는 바이오 투자하지 마시라고 계속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조언. 네, 네. 뭐 사실 바이오는 정말 고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복병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바이오 투자를 혹시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바이오 장비 쪽이 낫지 않을까. 예, 의료 장비 쪽을 조금 더 그건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사실 뭐 파월도 잘 모른다라는 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음 같은 것 이런 것들에 좀 흔들리시기보다 탄탄한 종목 찾고 또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